요즘 60대들 보면 이상합니다. 친구들 만나자는데 안 나옵니다. 경로당도 안 갑니다. 동창회도 빠집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혹시 아프신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모임에 가는 게 스트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친구 안 만나기로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수군댑니다. 사람이 외톨이가 됐다고 나이 들어 친구도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십니까? 가기 싫은 모임에 의무감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만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똑똑한 60대들이 친구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도 쓸데없는 만남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친구들 만나면 자랑 대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서 진짜 즐거우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만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재미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김모 씨, 64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한 달에 2번씩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모임이 지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랑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 손주가 영재교육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새로 산 차 자랑, 아파트값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들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자기 자식은 평범한 회사 다닙니다. 손주도 그냥 평범합니다.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뭐 하냐고, 손주는 어떠냐고 말입니다. 김 씨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산다고 하면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못 사는 친구 취급했습니다. 김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오면 우울했습니다. 왜 나는 자랑할 게 없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임 더 이상 안 나가기로 말입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당분간 모임에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 자랑 듣느라 속 끓일 일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친구라고.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고 있으면 자존심만 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랑이 거짓일 때도 많다는 겁니다. 아들이 잘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많습니다. 손주가 영재라고 하지만 평범합니다.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습니까?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이런 친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랑 대결하는 모임은 안 나갑니다. 대신 진짜 마음 편한 한두 명만 만납니다. 아니면 아예 혼자 있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랑만 하는 친구 100명보다 편한 친구 1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친구를 숫자로 세지 마십시오. 질로 보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 만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한 번 만나는데 얼마나 쓰십니까? 밥값, 차값, 커피값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몇 번 만나십니까?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돈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모 씨, 67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고향 친구, 직장 동료, 동창 등 여러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인간관계가 넓다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줄었는데 만남은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지갑이 열렸습니다. 식사비만 해도 10,000원에서 20,000원씩 나갔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술 한 잔 하면 30,000원 이상 들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친구 만나는데 쓰는 돈이 무려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이 친구 만나는 데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번갈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계산할 때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뜹니다. 지갑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다음에 낸다고 하고 안 냅니다. 결국 착한 사람만 계속 냅니다. 박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돈을 내니까 만나는 거였습니다. 진짜 우정은 없었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돈 드는 만남은 다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모임 단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친구들 연락에 답장 안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친구 만나는데 쓰던 돈을 저축했습니다.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줬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사진 강좌도 등록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친구 만나는데 쓰던 돈을 나를 위해 썼더니 인생이 달라졌다고. 돈 내고 스트레스 받는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돈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는데 돈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매번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돈 한 번이라도 써줬습니까?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계산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비용과 얻는 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돈 드는 만남을 다 정리했습니다.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하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식당 가고 카페 가고 술집 가는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런 친구들은 만남이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 쓸 필요 없습니다. 60대는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살아갑니다. 한 푼이 아깝습니다. 그 돈을 친구들한테 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취미생활 하십시오. 손주들한테 주십시오. 친구 만나는 데 쓰는 돈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제 돈 계산 좀 하십시오. 똑똑하게 사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친구 만나면 뒷담화와 험담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온 친구 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안이 어떻다, 누구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모 씨, 63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계속된 모임이었습니다. 우정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뒷담화였습니다. 오늘 안 온 친구 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왜 안 왔을까? 요즘 잘 안 나온다.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은 다른 동창들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사업 망했다더라. 누구 자식이 이혼했다더라.
누구는 병원 다닌다더라 안 좋은 소문만 주고받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입니다. 들은 풍월로 짐작해서 말합니다. 정신은 불편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찝찝했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모여서 할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고 자기도 아는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어느 날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나를 이렇게 욕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 욕하면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돌고 돌아가며 서로를 헐뜯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정씨는 모임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안 가면 나를 욕하겠지만 가서 남 욕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집에 오면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고 왔나 후회됐습니다. 정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나가지 않기로 말입니다. 단톡방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핑계를 대고 안 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홀가분했습니다. 6개월 후 정씨는 우연히 옛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모임에서 정씨 이야기를 한다고 왜 안 나오냐며 수군댄다고 말입니다. 정씨는 웃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내가 없으니 나를 욕하는 겁니다. 정씨는 지금 말합니다. 험담하는 모임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남 험담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그런 친구들과는 연을 끊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온 사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불행한 이야기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알았습니다. 험담하는 모임은 시간 낭비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험담 들으면 기분만 나쁩니다. 자기도 욕먹는다는 걸 압니다. 진짜 친구는 험담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없는 사람 흉보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모임은 다릅니다. 험담과 뒷담화로 시간을 보냅니다. 남의 불행을 즐깁니다. 그게 유일한 재미입니다. 그런 모임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나오면 뒤끝이 남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만 나가십시오. 시간 아깝습니다. 60대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험담 듣느라, 험담하느라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훨씬 생산적입니다. 험담하는 친구들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친구 만나면 피곤하고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빠지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쓰러지듯 눕지 않습니까? 다음날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60대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이제는 체력 소모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모 씨, 66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습니다. 저녁 모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적으로 사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친구 만나고 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 만나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걱정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말을 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신경 쓰입니다. 만나서는 계속 긴장합니다. 표정 관리하고 말 조심하고 분위기 파악하느라 피곤합니다. 특히 술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을 마십니다. 거절하면 분위기 깨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마십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힘듭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며칠을 고생합니다. 식사도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고기, 튀김, 찌개,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입니다. 집에서는 절대 안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화제를 달고 삽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려면 친구 만남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약속은 절대 안 잡았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씨의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가 잘 됐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걸 줄였다고 말입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친구 만나느라 건강 망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60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친구보다 내 몸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고 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름진 음식 때문에 속 쓰리지 않습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걸 아십니까?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선택했습니다.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친구 만나느라 몸 망치지 않습니다. 피곤한 만남은 거절합니다. 술 마시는 자리는 안 갑니다. 집에서 편하게 쉽니다. 60대는 체력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무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무리하면 며칠을 고생합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느립니다. 그걸 모르고 친구 만나다가는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친구 100명 있어도 아프면 끝입니다. 병원 신세 지면서 친구 만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술 권하면 거절하십시오. 피곤하면 집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몸이 제일 소중합니다. 친구는 나중 문제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압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 해치는 만남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며 건강을 지킵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선택입니다. 5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느낍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최모 씨, 65세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최 씨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우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독학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일들입니다. 놀라운 건 전혀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 만날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억지 웃음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톨이가 됐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전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서 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림 모임에서도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자유를 알고 나면 돌아갈 수 없다고, 쓸데없는 친구 모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억지로 시간 보내는 게 더 외로운 건 아닙니까? 진짜 외로움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걸 말입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텅 빈 그 순간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점심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봅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아무한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시간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바쁜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온전히 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왜 쓸데없는 친구들과 낭비합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톨이라고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행복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60대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왜 똑똑한 60대들이 집에만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한 겁니다. 친구 모임 나가서 자랑 듣고 돈 쓰고 험담하고 건강 망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100배 낫습니다. 혼자 있는 자유를 아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억지로 친구들 만나며 스트레스 받을 겁니까? 아니면 똑똑한 60대처럼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할 겁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60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정리하십시오. 친구 없어도 행복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똑똑한 60대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만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사십니까? 자녀와 떨어져 사십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이 불쌍한 겁니다. 눈치 보고 간섭받고 자유 없이 삽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똑똑한 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말입니다. 자유롭다는 걸 말입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자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살면 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크게 틀면 싫은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녀와 살면 자기 집에서 손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73%가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눈치 본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모 씨 70세 어르신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효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들을 뒀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박 씨가 늦게 일어나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말은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잤습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손주가 쓰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한데도 참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인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싶었습니다. 트로트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만화 봤습니다. 박 씨는 양보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소리도 작게 틀어야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할까봐 말입니다. 저녁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손주들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속삭이듯 통화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손주들은 공부는 안 하고 헤드폰 끼고 게임했습니다. 박 씨만 조용히 한 겁니다.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건 손주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저건 아들이 먹으려고 산 거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냉장고인데 말입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였습니다.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했습니다. 박 씨는 밖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 집인데 친구도 못 부르는 겁니다. 1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견뎠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섭섭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는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눈치 줬는지 말입니다. 박 씨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화장실 마음대로 갑니다. 텔레비전 크게 봅니다. 친구 부릅니다.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자녀와 살면 손님이라고 눈치 보느라 병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 집에서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인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혼자 사십시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좋습니다. 원룸이라도 편합니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며느리나 사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며느리나 사위와 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잘못했다가는 뒤에서 욕먹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남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남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82%가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 어르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딸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이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사위 눈치가 보였습니다. 말은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조심했습니다. 사위한테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손주한테 과자를 줬습니다.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녁에 딸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애한테 과자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충치 생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 김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한테 과자 하나 줬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다음 날부터 김 씨는 손주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뭘 해줘도 잔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사위 눈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불편했습니다. 김 씨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먹지 않았습니다. 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부터 음식을 안 만들었습니다. 부엌도 잘 안 갔습니다. 사위가 자기 엄마 음식만 찾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사위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김 씨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가기 민망했습니다. 사돈댁이 오면 자기는 없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는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방에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자기 딸 집에서 말입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사위가 보던 중이었습니다. 사위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김 씨는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위 있을 때는 텔레비전을 안 봤습니다. 70살에 텔레비전 리모컨도 못 만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1년 반을 참았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사위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말렸습니다. 계속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사위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눈치 줬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씨는 그냥 나왔습니다. 김 씨는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숨통이 트였다고 말입니다. 손주한테 과자 주고 싶으면 사 들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편합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결국 남이라고 아무리 좋아도 눈치 본다고 같이 살면 병 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숨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혼자 사십시오. 며느리 사위 눈치 안 보고 사십시오. 손주 보고 싶으면 놀러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 걱정 없이 자기 돈을 자기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살면서 돈 마음대로 쓰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 밥 사 먹으면 돈 아깝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녀와 살면 자기 돈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생활비 사용에서 자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돈 쓸 때 눈치 본다는 겁니다. 자기 돈인데 말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모 씨 69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받았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자기가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15만 원짜리 점퍼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이 너무 비싸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때 많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옷 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음 달에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선물을 샀습니다. 5만 원짜리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뭐 샀냐고 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 안 좋은데 돈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생활비 꼬박꼬박 주는데 자기 돈도 못 쓰게 합니까?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가 2만 원 들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술값이 2만 원이나 되냐고 했습니다. 아깝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못 마십니까? 2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씨는 그날 막걸리를 못 마셨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말입니다. 산 정상에서 친구들 마시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자식들이 뭘 해줄까 기대했습니다. 생일날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편의점 케이크였습니다. 10,000원짜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물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서운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데 생일 선물 하나 없습니까? 친구들은 자식들이 외식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선물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부러웠습니다. 다음 달에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 부담되면 덜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웃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못 쓰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씨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돈 쓰는 게 이렇게 자유로웠냐고 말입니다. 옷 사고 싶으면 삽니다. 친구 선물 사고 싶으면 삽니다. 막걸리 마시고 싶으면 마십니다. 눈치 안 봅니다. 생일에는 친구들과 고깃집에 갔습니다. 자기가 쐈습니다. 20만 원 나왔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편의점 케이크보다 100배 좋았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녀와 살면 거지 된다고, 자기 돈도 못 쓰게 한다고, 혼자 살아야 돈이 내 돈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돈 쓸 때 눈치 보지 않습니까? 뭐 하나 사면 잔소리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번 돈인데 왜 허락받아야 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혼자 사십시오. 자기 돈 마음껏 쓰십시오. 옷 사고 싶으면 사십시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자기 돈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손주 육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손주 키우고 계십니까? 예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손주 돌보느라 지치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키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며 손주를 돌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78%가 육체적 피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정모 씨 67세 어르신의 고단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손주가 둘이었습니다. 5살, 3살이었습니다. 정 씨는 손주가 예뻤습니다.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들 유치원 보내야 했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가방 챙겨야 했습니다. 손주들은 안 일어났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옷도 안 입었습니다. 정씨는 애원했습니다. 겨우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벌써 지쳤습니다. 낮에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못 쉬었습니다. 손주들 빨래해야 했습니다. 방 청소해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했습니다.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손주들이 왔습니다. 정씨는 간식 줬습니다. 손주들이 먹으면서 흘렸습니다. 바닥이 엉망이 됐습니다. 정씨는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놀아줬습니다.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1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7살 할머니가 5살, 3살 아이 상대로 뛰어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안 뛰었습니다. 저녁 6시에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정씨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장난쳤습니다. 며느리는 지쳐서 손도 안 댔습니다. 정씨가 손주들 먹이느라 밥이 식었습니다. 정씨는 찬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9시에 손주들 재웠습니다. 동화책 읽어줬습니다. 한 권 읽으면 또 달라고 했습니다. 5권 읽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정씨도 쓰러져 잤습니다. 새벽 2시에 손주가 울었습니다. 악몽 꿨다고 했습니다. 정씨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안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씨만 일어났습니다. 손주 재우느라 1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잤습니다. 4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정씨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셌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리하셨냐고 했습니다. 정씨는 말했습니다. 손주 키운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에 무리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손주들 누가 보냐고 물었습니다. 정씨는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린이집비가 비싸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단호했습니다. 자기는 무료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젊어졌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낮에 쉽니다. 저녁에 드라마 봅니다. 밤에 푹 잡니다. 무릎도 나아졌습니다.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놀러 갑니다. 한두 시간 놀아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딱 적당합니다. 예쁘기만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정씨는 지금 말합니다. 손주 키우는 건 부모 일이라고, 할머니는 가끔 봐주는 거라고, 같이 살면 무료 보모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주 키우느라 지치지 않습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밤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혼자 사십시오. 손주는 가끔 보십시오. 놀아주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키우는 건 부모 몫입니다. 여러분은 쉴 나이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5번째 이유는 자녀 부부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부부가 싸우는 걸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던가요?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난처하지 않습니까? 며느리 편 들면 아들이 서운해하고 아들 편 들면 며느리가 삐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녀와 살면 부부싸움 중재자가 됩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71%가 자녀 부부의 갈등 상황에 개입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싸움 말리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편한 노년입니까?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모 씨 66세 어르신의 난처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싸웠습니다. 처음엔 작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늦게 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회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매일 회식이냐고 했습니다. 싸움이 커졌습니다. 최 씨는 방에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며느리가 최 씨 방으로 왔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맨날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안 돕는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난처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10분 후 아들이 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힘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더 난처했습니다. 방금 며느리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음날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최 씨가 아들 편을 든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습니다. 최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또 싸웠습니다. 이번엔 돈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가 반대했습니다. 돈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인데 왜 못 쓰냐고 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최 씨한테 왔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차는 나중에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까지 며느리 편이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립적으로 말했는데 며느리 편이라고 합니까? 한 달에 서너 번 싸웠습니다. 매번 최 씨한테 왔습니다. 판결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판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해도 한쪽은 서운해했습니다. 양쪽 다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싸움이 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씨가 나갔습니다. 말렸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나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둘이 최 씨 때문에 또 싸웠습니다.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말렸습니다. 왜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말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귀가 편하다고 말입니다. 싸움 소리 안 들립니다. 하소연 안 들어줘도 됩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몰라도 됩니다. 전화로 안부만 묻습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합니다. 최 씨는 상관없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끼어들면 양쪽한테 미움받는다고 같이 살면 심판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 부부싸움 중재하느라 지치지 않습니까? 어느 편 들지 못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양쪽 눈치 보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노년입니까? 혼자 사십시오. 부부싸움은 부부 일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이 아닙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 과연 인생의 황혼기인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평생 내 편이라 여겼던 형제자매가 늙고 병들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리고 얼마 안 되는 유산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민낯입니다.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라며 꾹꾹 참아왔던 세월이 뼈저린 후회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가끔 만나는 동네 친구가 내 속을 더 잘 알아주는 이 서글픈 아이러니를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늙어서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이유 5가지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노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질지 그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살아온 세월의 격차가 만든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생활 수준의 차이와 그로 인한 자격지심입니다. 어릴 적 한 이불 덮고 자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시절의 형제 자매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반가움은 딱 5분, 그 뒤부터는 보이지 않는 눈치게임과 은근한 자랑 대회가 시작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졌을 때 형제 자매 관계는 남보다 더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형제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취해 원치 않는 훈수를 두기 일쑤이고, 형편이 조금 어려운 형제는 그 훈수가 멸시처럼 들려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너는 애들 교육을 왜 그렇게 시켰니? 재테크 좀 미리미리 해두지 그랬니라며 툭툭 던지는 말들은 걱정을 가장한 비수입니다. 듣는 사람은 속이 문드러지는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착각하며 뿌듯해하니 이보다 더 환장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식 자랑까지 더해지면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해서 용돈을 두둑이 보냈더라. 사위가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더라 하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물론 축하해줄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눈치 없이 3절, 4절까지 자랑을 늘어놓는 꼴을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침입니다. 이럴 땐 솔직히 실수인 척 식탁 위 국그릇을 엎어서 그 잘난 입에 짭짤한 국물 맛을 좀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겉으로는 아유 잘됐네, 호강하네 하며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소리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 기막힌 상황은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할 때 벌어집니다. 평소에는 형님 대접, 동생 사랑 운운하며 핏줄 타령을 하더니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눈이 마주쳤는데 계산서만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 단체로 신발끈이 풀리는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니, 요즘 신발들은 도대체 무슨 최첨단 AI 기능이라도 달렸길래 계산할 때만 되면 자동으로 끈이 풀리는지 신발끈 묶는 척하며 바닥 구경하는 그 정수리를 보면 꿀밤을 한 대씩 쥐어받고 싶습니다. 결국 눈치 보던 내가 카드를 꺼내 긁고 나면 그제야 아이고 잘 먹었네. 다음엔 내가 살게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밖을 보며 남는 것은 허무함과 씁쓸함 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정을 나누기는커녕 내 처지만 비관하게 되고 상대방의 무심한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며칠 밤을 설칩니다.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끊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어가는 이 관계가 과연 내 노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남보다 못한 비교와 질투로 내 자존감만 갉아먹는 이 소모적인 만남을 피 때문이라는 핑계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족쇄입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음을 인정하고 만났을 때 불쾌함과 열등감만 남는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평온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님 병수발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추악한 이기심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부모님이 정정하실 때는 너도 나도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웃거리던 형제들이 정작 부모님이 병석에 눕는 순간 기가 막히게 뿔뿔이 흩어지는 마법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틀렸습니다. 김병에 형제 없다가 맞는 말입니다. 누구는 장남이라서 부담스럽다며 빠지고 누구는 출가외인이라며 빠지고 누구는 먹고 살기 바쁘다며 빠집니다.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은 묵묵히 부모님을 모시는 나를 호구 취급하며 온갖 훈수를 둘 때입니다.
정작 똥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는 형제들이 1년에 한두 번 코빼기를 비치고는 한다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병원밥이 맛이 없는 거 아니냐? 요양원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라며 내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모셔가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될 일인데 막상 모셔가라고 하면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받던 사람들이 부모님 병원비 분담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통신사 기지국이 폭파되기라도 한 것처럼 연락 두절이 되거나 급한 회의가 생기는 기적 같은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회피 능력이면 국가대표 피구 선수로 나가도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돈 문제는 형제간의 을을 끊어놓는 결정타입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를 내기 싫어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마음 약한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하게 만듭니다. 형편이 좀 나은 형제에게 손을 벌리면 나도 요즘 힘들다며 죽는 소리를 해대는데 며칠 뒤 SNS를 보면 해외여행 가서 비싼 밥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며 희생한 내가 바보 천치처럼 느껴집니다. 더 얄미운 유형은 쥐꼬리만한 돈을 보태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 경우입니다. 간병비 보태라며 10만 원을 송금해 놓고는 마치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을 기부한 것 마냥 아껴 써라, 영수증 챙겨놔라라며 감놔라 배놔라 참견을 해댑니다. 아니,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 돈으로는 부모님 기저귀 값도 간당간당한데 이 돈으로 무슨 63빌딩이라도 사라는 건지 그 알뜰살뜰한 경제관념에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국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남는 것은 형제간의 깊은 골과 상처뿐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형제들에게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오히려 내가 모셨으니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며 덤벼드는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늙어서 형제 자매가 쓸모없는 이유는 그들이 내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가장 힘들 때 내 등에 더 무거운 돌덩이를 얹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나의 도리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형제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형제들에게 기대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그들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남기신 숟가락 하나라도 더 차지하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벌어지는 짐승만도 못한 유산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 상속 분쟁이라고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나 수백억 자산가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가질 것이 별로 없는 집안일수록 그 싸움은 더욱 치졸하고 바닥을 쳐서 결국 콩가루 집안이 되는 꼴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평소에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 형제 우애가 최고다라며 점잖은 척하던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계산기를 두들기는 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와 맞먹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묘소에 흙도 마르지 않았는데 형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를 따지는 꼴을 보고 있으면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특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빈소에서는 세상 떠나가라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며 울던 사람들이 발인 끝나고 유산 정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 눈빛이 형형하게 변합니다. 마치 눈물샘에 수도꼭지라도 달렸는지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만 뚝뚝 떨어지는 그 기가 막힌 감정 전환 속도를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도 울고 갈 연기력이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떼어놓은 당상일 겁니다. 이때부터 각자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더 효도했는지를 증명하는 효도 배틀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남은 제사를 모시니 더 가져가야 한다고 우기고 딸들은 그동안 병수발을 들었으니 보상받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심지어는 20년 전에 아버지 양복 한 벌 해드린 것까지 영수증처럼 들이밀며 지분을 주장하는데 듣다 보면 내가 낳은 자식들이 맞나 싶어 무덤 속에 계신 부모님이 벌떡 일어날 지경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돈도 안 되는 세간살이를 두고도 멱살잡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자개장 하나,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시계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며 악을 씁니다.
남들이 보면 고물상에 줘도 안 가져갈 물건들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물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이 가져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뒤틀린 신보 때문입니다. 환갑이 다 된 노인네들이 칠이 다 벗겨진 밥상 하나를 두고 서로 뺏겠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경로당인지 유치원 햇님반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차라리 유치원생들은 싸우다가도 사탕 하나 주면 화해라도 하지. 이주름 자글자글한 어른아이들의 싸움은 호러 영화보다 더 끔찍하고 징글맞습니다. 결국 이 진흙탕 싸움의 끝은 법정 소송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고소하고 변호사를 사서 서로의 치부를 세상 천지에 까발립니다. 형이 예전에 도박에서 돈 날리지 않았냐, 동생이 부모님 몰래 땅 문서를 훔쳐가지 않았냐 하며 없는 말 있는 말 다 지어내어 공격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지고 볶고 싸워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호사 배만 불려주고 형제 사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유산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그것이 형제들의 의를 끊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이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늙어서 형제 자매가 쓸모없는 이유는 그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기는커녕 욕심 앞에서는 언제든지 나를 물어뜯을 수 있는 하이에나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는 안 그럴 거야라는 안일한 믿음은 버리십시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데 하물며 형제 자매가 대수겠습니까? 차라리 유산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비우고 10원 한 푼 안 받더라도 저 지긋지긋한 싸움판에 끼지 않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는 이 씁쓸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전에 형제라는 껍데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위로와 조언을 가장하여 내 속을 벅벅 긁어놓는 꼰대보다 더 지독한 간섭과 염장 지르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인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병을 키우는 주범이 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시작하는 그들의 말은 사실상 내 인생에 대한 비난이자 공격입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심지어 집안의 가구 배치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신의 방식이 정답인 양 강요해야 됩니다. 늙어서 내 맘대로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시어머니도 안 하는 잔소리를 형제 자매가 해대니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뺨치는 척을 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운동 좀 해라, 살 좀 빼라라며 만나자마자 지적질을 쏟아냅니다. 마치 본인은 불로초라도 씹어드신 신선처럼 굴며 훈계를 늘어놓는데 정작 본인 가방에서는 관절약, 혈압약, 당뇨약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저게 형제인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의 건강 걱정해주는 척 생색내는 꼴을 보면 고마운 마음보다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나의 아픈 과거와 치부를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는 무례함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의 실수나 실패를 형제라는 이유로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늙어서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는 참 별났지, 그때 사업 말아먹지만 않았어도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옛날 이야기를 꺼내 망신을 줍니다. 농담이랍시고 던지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어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또한 이들은 불리한 건 싹 잊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형제들의 두뇌에는 참으로 신비한 최첨단 선택적 삭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철없을 때 실수한 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서 뼈를 때리면서 정작 작년에 급하다며 내 돈 빌려 가놓고 안 갚은 건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쓴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니 이 정도 기억력 조작 기술이면 노벨 의학상 연구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섭섭한 일은 끄집어내어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정작 자신이 받은 도움은 모른 척하는 뻔뻔함 앞에서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다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만난 친구는 내 비위를 맞춰주며 즐겁게라도 해주는데
형제자매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는 핑계로 내 감정을 쓰레기통 취급합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굳이 이런 감정 노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고 가르치려 드는 형제자매는 나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과도 같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례함을 참아주지 마십시오. 싫은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형제와는 과감하게 만남을 줄이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을 우아하고 평온하게 지키는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귀한 남은 시간마저 갉아먹는 늙고 병든 노년의 서글픈 상호 우정과 공멸입니다. 흔히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핏줄밖에 없다라며 막연한 환상을 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나도 늙어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버거워 죽겠는데 똑같이 늙고 병든 형제 자매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지가 되겠습니까? 7순, 8순이 넘어서 만나면 서로 아픈 곳, 자랑하기 바쁘고 약봉지 꺼내놓고 누구 약이 더 많은지 도토리키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이고 너도 갈 때 다 됐구나 하는 확인 사살만 하고 돌아오는 꼴이니 이보다 더 허무한 만남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형제 자매에게 정서적인 의지를 하려고 하지만 늙은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벽창호와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고집과 아집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서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나갑니다. 대화를 하려고 앉았는데 서로 자기 말만 떠들어대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 2대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주파수는 전혀 맞지 않는 대환장 파티를 벌이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비싼 밥 먹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자괴감만 듭니다.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신세한탄을 하는 게 낫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형제들과 대화하다가는 멀쩡하던 속도 꽉 막혀 소화제 한 통을 다 털어 넣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제자매라는 관계가 나의 독립적인 노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형제는 가족이라는 족쇄 때문에 끊어내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형제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조카가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내 코가 석자인데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합니다. 늙어서는 내 마음 편한 게 장땡인데 형제들의 불행이 내 불행으로 전염되어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같이 물에 빠진 사람끼리는 서로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살겠다고 서로를 붙잡다가 둘 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함께 있으면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국에 만나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그랬니 저랬니 하며 캐캐 묵은 과거 타령만 늘어놓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의 섭섭함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고 잊을만 하면 들추어내어 상처를 줍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노년에 형제자매는 나를 자꾸만 어둡고 습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귀신과도 같습니다. 동네 경로당 김씨, 이씨와는 벚꽃 구경 이야기도 하고 맛집 이야기도 하며 하호 웃는데 형제들만 만나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마냥 제사상의 배를 놔라 감을 놔라 싸우고 앉았으니 이쯤 되면 형제자매 모임은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유해업소로 지정해서 출입을 금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거스르고 형제자매에게 기대려 하는 순간 노년의 고독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형제자매는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또 다른 노인일 뿐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핏줄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를 옭아매는 끈을 놓아버리고 서로에게 기대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은 인생, 형제 눈치 보느라 감정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스스로를 돌보는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것이 늙어서 형제자매가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옭아매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최면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하고 인내해 왔지만 지금 손에 쥔 것이 상처뿐인 빈 껍데기라면 과감하게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형제라고 믿고 붙잡고 있느라 정작 내 손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미련한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가 곁에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 한 번 더 먹고 좋은 풍경 한 번 더 보는데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는 장사입니다. 부질없는 핏줄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비워내고 비로소 찾아온 홀가분한 자유를 만끽하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